그림같이 검유계의 코일을 연결한 다음 코일 근처에서 막대 자석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라고 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이 돼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요,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의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유도 전류의 세계를 한번 나타낼 텐데요. 먼저 식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려울 수 있어도. 유도 전류의 세기 I는 뭐에 비례하냐? 코일을 얼마만큼 많이 감아줬냐?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막대 자석은요, 자기력선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하는데요. 그때 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막대 자석을 코일에다 집어넣으면 코일 내부에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리고 코일이 단면적에도 비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정에서는요, 요 세 가지만 보면 돼요. 하나는 코일의 감긴 횟수에 비례하고, 감긴 횟수. 또 하나는 자기장이 일단 커야 돼요. 그러면 자기장이 큰 자석, 자기장이 큰 자석. 다른 말로 자성이 큰 자석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자석을 얼마나 코일에다가 넣고 빼는 시간을 짧게 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라는 거는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정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을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을 얼마나 빠르게 넣고 빼냐에 따라 가지고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막대 자석 N극을 넣었을 때는요, 코일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요 얘기를 안 했군요. 자석을 이제 보시면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쵸? 자석을 보면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력선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S극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요 선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이 자기력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을 자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석을 넣기 전에는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석을 N극을 아래로 넣는다라는 거는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이 코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코일은 순간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코일은 스스로가 이 자기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도 자기장을 코일 입장에서 이쪽 방향, 아래에서 위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오른나서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코일에 유도된 N극을 가리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일을 감아줄 때 내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일 앞면에서는요. 그러면 반대로 N극을 빼잖아요. 그러면 N극을 뺄 때는 또 얘가 청개구리처럼 N극이 들어와 있을 때는 자석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코일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자석을 빼게 되면 이 가득 채워졌던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력선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코일 내부는
이 자기력선이 가득된 상태를 순간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지려고 하는 자기력선을 스스로가 유도해서 보강을 하는 거죠.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코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오른나사 법칙,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움직이면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코일을 고정시키고 자석을 넣어주나,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자석 쪽으로 넣어주나, 이거는 상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검육의 바늘이 움직여야 되겠죠. 왜냐면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코일 안에 자석이 정지했을 때는요, 변화가 없죠.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잖아요.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질 않는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을 움직이면 검육의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 이 얘기였죠. 자기장이 큰 자석을 사용한다.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을 사용한다. 4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검육의 바늘이 큰 폭으로 움직인다.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짧게 한다. 빠르게 해준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5번, 코일이 감은 수를 증가시키고 자석을 움직이면 검육의 바늘이, 그렇죠, 감긴 횟수에도 비례하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서 바늘이 큰 폭으로 움직이겠네요. 따라 정답은 1번. 코일의 막대 자석 N극을 가까이 하는 순간 코일에 연결된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N극을 가까이 하는 순간 오른쪽으로 움직였대요. 그러면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이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 N극을 가까이 하는 순간이 아니라 S극을 가까이 하는 순간. S극을, 그러면 T극,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N극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N극을 빼는 순간, 멀리하는 순간, 그러면 기억도 옳은 내용이 되죠. 정답은 3번.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발전기의 원리는요, 코일이 회전을 하면서 자석을 스쳐 지나갈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고 이때 유도 전류가 흘러요. 보기,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니은 옳은 설명. 전기 에너지가 코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회전, 즉 운동 에너지가 유도 전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원리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핵발전소의 발전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 화력발전. 석유나 석탄이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를요, 연소를 시키고요. 그 연소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열이 물을 끓여요. 그러면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죠. 두 번째, 수력 발전은요, 댐 위에 있는, 즉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이 된 포텐셜 에너지. 그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그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핵발전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하는 발전인데요. 우라늄과 같은 핵 원료에 핵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핵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만들고요.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그리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발전의 공통점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그 과정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들어간다. 전자기 유도 현상. 기억. 터빈은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회전 운동하는 장치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역시 옳은 내용, 옳은 설명. 디귿. 세 가지 발전 방식 모두 열, 운동,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다. 화력과 핵은요, 운동과 전기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가 전환되죠. 그런데 수력은 열 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죠. 화력발전소는 석탄과 석유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열 에너지가 터빈을 운동시키죠.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방식이고요. 핵발전, 즉 원자력 발전은요. 핵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기억, 발전기에서 터빈을 돌려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옳은 내용.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다.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화력 발전만 해당하는 거고요. 디귿. 물을 끓여 만든 증기임으로 터빈을 돌린다. 그렇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20V 전압에서 2A의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전력은요, 정기적인 일률이다 라고 표현해요. 정기적인 일률. 그러면 정기적인 일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일률은 어떠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성했는가 혹은 사용했는가. 근데 그 에너지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라는 이야기죠. 앞 단어에서 배웠지만 에너지와 일은 서로가 단위가 어떻다? 줄로 같아요. 줄. 그리고 이제 시간은 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했는가, 혹은 1초 동안 얼마만큼 에너지를 생산했는가, 혹은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혹은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라고 할 때 그때의 일률의 단위는 줄 퍼 세크 혹은 와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률 중에 여러 가지 일률이 있겠죠. 정기적인 일률을 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력. 그러면 이때 이제 정기적인 일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 값을 알아야 되겠죠. 혹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 E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혹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저항분의 전압 제곱 곱하기 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정기적인 인류를 계산하기 위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중학교 때 ohm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류와 저항과 전압의 관계를 배우셨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그러면 여기 공식을 보시면 전기 에너지는 일단 기본 형태가 전압 곱하기 전류의 시간을 곱한 값인데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죠. 그러면 이 전류에다가 저항분의 전압을 대입을 하면 어떤 공식이 나오나요?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그렇죠.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이 전압을 이제 기본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뭐로 나눠준다? 시간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다 소거가 되는 거죠. 시간으로 나눠지면 시간이 소거되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혹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혹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때의 단위는 와트를 사용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갈게요. 전압이 얼마? 220V, 전류는 얼마? 2A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면 440W가 되겠네요.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송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요, 보통 10에서 20kV 정도가 되는데요. 초고압 변전소를 통해 가지고 150에서 대략 750kV까지 전압을 높여주게 돼요. 그리고 1차, 2차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을 조금씩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기 전에 주상 변압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한 2만 볼트 정도 전압을 내려주고, 그리고 가정은 현재 우리나라는요 한 220V, 그리고 소형 공장 같은 경우는 한 380V 정도로 전력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송전하는 과정 중에 변전소들을 통해 가지고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변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변전. 그럼 이렇게 변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전력, 즉 전기 에너지가 송전되는 과정 중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압을 높였다가 점차 낮춰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송전하는 과정 중에 송전선을 이용하죠. 송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손실을 입는 거죠. 이때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는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셀수록,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이 클수록 크게 돼요. 그래서 손실 전력을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손실 전력을 우리가 보통 P로 표현하거든요. 파워라고도 하죠.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송전해주는 전류, 송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송전선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다. 우리 전력의 기본형 세 가지가 있었죠.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중에 I제곱 R을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R분의 V제곱이나 VI를 사용하지 않고 왜 I제곱 R을 사용하는가? 그럼 보기 이제 기억 볼까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주지요. 니은 1차 변전소의 변압기는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초고압 변전소 외 나머지 변전소와 변압기는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220V로 낮추어 가정에 공급을 해줘요. 그렇죠? 가정은 220, 소형 공장은 380V.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손실 전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손실 전력은 우리가 7번 문제를 풀 때 송전 전류의 제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손실 전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이 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있어요.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시간당 발전소에서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는가가 생산 전력이에요. 그래서 발전소에서의 생산 전력을 선생님이 P0다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생산 전력은요, 송전전압 곱하기 송전전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V0가 송전할 때의 전압이고요. I0가 송전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송전전류는 송전전압분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생산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다음, 송전선에 의한 저항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은 송전전류의 제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송전전류는 I0는 송전전압분의 생산전력. 그러면 V0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선생님이 송전선의 저항을요, 스몰r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스몰r로 놓을게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송전전압의 제곱 곱하기 송전전력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때 생산 전력은 일정한 전력 생산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송전 전력은 우리가 상수로 볼 수 있어요. 상수. 그쵸? 그러면 송전 전압을 높이면 높인 값의 제곱으로 손실 전력은 감소하겠죠? 또한 송전선의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 거예요. 이때 송전선의 저항은요, 단면적이 굵을수록 작아요. 그러니까 굵은 송전선을 사용하면 그만큼 송전선의 저항이 작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탑에 송전선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다음 송전 철탑으로 그 다음 송전 철탑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굵기가 가늠되진 않지만 눈에 보일 정도라는 거는, 거리가 그만큼 먼데 눈에 보일 정도라는 거는 그 송전선의 굵기가 매우 굵다라는 거죠. 그 매우 굵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항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한 이유가 되는 거죠. 1번, 전력 손실은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된다. 옳은 내용이고요. 손실되는 전력이 많을수록 소비지로 공급되는 전력은 그만큼 손실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 송전 전압을 높이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쵸? 송전 전압을 높이면 그거의 제곱배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고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예, 송전선의 전류를 줄이면, 그렇죠?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송전선의 전류를 줄인다라는 거는 달리 표현한다면 송전 전압을 높인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 전류는 줄어든다. 4번 옳은 내용. 송전선의 굵기가 가늘수록 전력 손실이 줄일 수 있다. 송전선의 굵기가 가늘면 그만큼 저항이 커지는 거고,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더 커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 전압이 송전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 전류가 송전 전류,
저항이 R인 송전선, 송전선의 저항 R, 가정으로 수송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공급 전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이 공급 전력을 우리는 생산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8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생산 전력 P0로 놨어요. P0는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송전 전압은 송전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다. 옳은 설명이고요. 송전선의 열로 손실된 전력, 즉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이었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 공급되는 전력, 그러면 송전, 즉 생산한 전력을 P0로 놓고요. 생산한 전력의 일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되고요. 또 일부분은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송전 전력에다가 손실 전력을 빼주면 된다. 여기서 송전 전력은 VI, 송전 전력 곱하기 송전 전류,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나타냈죠. 따라서 디귿도 옳은 설명,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여기서 일정한 전력, 송전 전력 혹은 생산 전력이 되는 거죠. 이 생산 전력, 송전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송전 전류는 송전 전압분의 송전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의 곱과 같다. 이때 송전 전류는 송전 전압분의 송전 전력이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송전 전압의 제곱분의 송전 저항 곱하기 송전 전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송전 전력은 일정한 상수값이 되는 거고요.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그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손실 전력은 각각 몇 배가 되겠는가? 전압을 몇 배로 높이면? 10배로 높이면. 그러면 전압을 10배로 높이면 전류는 몇 배가 되나요? 10배로 높이면 1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V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류는 10분의 1I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류는 10분의 1배. 그러면 손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100분의 1배. 따라서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변압기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구조를 보시면 얇은 철판 여러 장을 붙인 철심 양쪽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감겨져 있죠.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됐을 때 이 물결무늬 있죠. 동그라미에다 이 물결무늬가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철심을 통해서 2차 코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코일의 자기장이 변하고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때 1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N1, 2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N2, 1차 코일에 걸린 전압을 V1, 흐르는 전류를 I1, 2차 코일에서의 전압을 V2, 2차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가 나오게 되냐면 1차 코일에 감긴 횟수분의 2차 코일에 감긴 횟수는요, 1차 코일에서의 입력 전압분의 2차 코일에서의 출력 전압과 같고, 그리고 2차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 분의 1차 코일에서의 입력 전류의 비와 같다라는 거. 이때 이 관계식은요, 1차 코일에서의 전력과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이 보존된다라는 과정하에
1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1차 코일에서의 전압 곱하기 전류,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1차 코일에서의 전압분의 2차 코일의 전압은 2차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분의 1차 코일에서의 입력 전류의 비와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보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킨다. 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를 조절하여 전압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니은도 옳은 설명.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을 때, 2차 코일의 감긴 횟수가 많을 때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보다 2차 코일에서 유도되는 전력이 작다. 전력은 서로가 보존된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식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변전소의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1대 100, 그리고 2차 코일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1차 코일의 몇 배가 되겠는가라고 했죠.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감긴 횟수분의 2차 코일에 감긴 횟수의 비는 1차 코일에서의 전압분의 2차 코일에서의 전압, 그리고 전력의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2차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분의 1차 코일에서의 입력 전류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감긴 횟수가 1대 100이었고요. 따라서 전압은 1차 코일의 전압이 V라고 한다면 2차 코일의 전압은 100V, 그리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였다라고 한다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100분의 I가 되는 거죠. 즉 100배와 100분의 1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200W. 그러면 이 200W를 우리는 생산 전력 혹은 송전 전력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저항이 4ohm인 송전선, 그러니까 송전선의 저항 4ohm, 그리고 송전 전압이 100V로 소비자에게 보낸다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송전 전력은요, 일부분이 송전선에 의해서 손실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은 송전 전력에다가 손실 전력을 빼주면 되겠죠. 이때 송전 전력이 200W, 그러면 손실 전력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 송전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 송전 전류는 송전 전압분의 송전 전력,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주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그러면 송전 전압이 200, 송전 전력이 200, 그리고 송전 전압이 100, 따라서 송전 전류는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4, 그러면 2는 4, 4, 4, 16, 그러면 16을 빼주면 184W 값이 나오겠네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이거나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송전선의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낮은 전압으로 송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되겠죠. 1번이 옳지 않은 내용. 2번, 송전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 가능한 거미줄 같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예, 옳은 설명이고요. 3번, 전기시설을 지중화한다. 역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전기시설을 지중화, 즉 땅속에 묻게 내면요,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고요. 또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4번, 로봇을 이용해 선로를 점검하거나 수리를 한다. 사람 대신 로봇이 선로를 점검하고 수리하면 고전압 송전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가 있겠죠. 5번, 전력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발전량을 조절한다. 지능형 전력망 혹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소비자의 전력 수요량, 그리고 전력 회사에서
공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게 되면 남는 전력은 저장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5번도 옳은 설명. 전력거래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소비자의 전력 수요량과 전력 회사의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장소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전력만 공급하고 남는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을 한다.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마트, 똑똑한, 그리드. 그리드는요, 회선 혹은 모모로 이루어져 있는 선망을 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똑똑한 전력망이라는 뜻이고요.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의 현상도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는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이 사용량이 저렴한 시간대에 이용해서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답은 지능형 전력망 혹은 스마트 그리드. 그림같이 자석의 N극이 코일에 가까이일 때와 멀리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옳게 짝진 것 그랬죠. N극이 코일에 가까이 할 때는요, 코일 속으로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코일은 그 자기력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이 코일이 만든 유도자기장, 네 손가락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B에서 검육에서 A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나의 경우는 자석을 이번에 코일에서 뺄 때예요.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래 방향으로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자석을 이제 빼게 되면 가득 차 있던 자기력선이 줄어들게 되면서 코일은 그 줄어든 자기력선을 순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 아래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A에서 G에서 B로 유도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발전소에서 1만 볼트의 전압으로 생산한 40만 와트의 전력. 그럼 여기서 40만 와트는 송전 혹은 생산 전력이 되는 거죠. P0로 표현할게요. 변전소에서 4만 볼트로 높여 송전할 경우 그러면 이거는 송전 전압이 되는 거죠. 이때 송전 전류는 송전 전력을 송전 전압으로 나눠준 값이 되기 때문에 100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전소의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으며 송전선의 저항 R로 표현할게요. 45입니다. 그럼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송전 혹은 생산 전력 4만 와트 그리고 송전 전압은 4만 볼트 송전 전류는 100A 송전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송전 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손실 전력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손실력. 손실력은 송전 전류
제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송전 전류가 100A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이 40. 그럼 보기 기억. 가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A다. 가해 송전선 40000V로 송전 전압을 높였을 때의 송전선의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송전선의 전류는 100A. 기억 옳지 않은 내용. 가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100의 제곱. 그러면 100의 제곱이면 만이 되는 거죠. 만 곱하기 40, 40만 와트가 되겠네요. 디귿. 나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8,000A다. 나는요, 변전소를 거치고 나서의 전압이 200V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변전소의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었기 때문에 변전소를 기준으로 36,000V에 해당하는 전력과 200V에 해당하는 전력은 서로가 같아야 된다. 그럼 36,000V가 흐르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송전 선에 걸리는 전압 36,000은 변전소를 빠져나오는 전류 I 곱하기 전압 200V와 같다. 그러면 I는 8,000이죠. 18,000 암페어가 된다. 디귿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휴대전화 충전기와 충전기에 붙어있는 표시를 나타냈다. 제품명, 모델명, 그리고 입력 전압과 전류, 또한 출력 전압과 전류. 입력값과 출력값의 전압과 전류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충전기 안에 변압기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기억, 충전기 내부에 변압기가 있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출력 쪽에서의 전압은 2.1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이 전력이 되는 거죠. 4.2V 곱하기 0.A, 즉 2.1W가 되겠네요. 디귿, 충전기 발생하는 열은 공급되는 전력의 일부가 전환된 것이다. 출력 쪽의 전력은 2.1W였고요. 그럼 입력 쪽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입력 쪽은 220V 곱하기 0.1A니까 2.2W. 그러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0.1W의 전력이 손실이 됐네요. 이 손실된 전력은 열로서 발생된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따라서 충전기에 발생한 열은 공급된 전력의 일부가 전환된 것이다. 옳은 설명. 그러면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압 220V V1으로 나타낼 거고요. 전류는 1A I1,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의 감은 횟수 20회 N1으로 나타낼 거고요. 2차 코일의 감은 횟수는 10회 N1. 변압기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없다. 그러면 1차 코일에 감긴 횟수분의 2차 코일에서 감긴 횟수는 1차 코일에서의 입력 전압분의 2차 코일에서의 출력 전압과 같고, 그리고 2차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분의 1차 코일에서의 입력 전류와 같다라는 거죠. 보기, 기억, 1차 코일에는 직류 전류가 아니라 교류 전류가 되는 거죠. 1차 코일에 교류 전류, 즉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변해야지만 자기장이 계속 변할 수 있고요. 이 변하는 자기장이 철심을 통해서 2차 코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니은 2차 코일에서의 전압은 110V다. 한번 다 계산해 볼까요? 1차 코일의 감은 횟수가 20회, 1차 코일 20, 2차 코일은 10회. 1차 코일에서의 전압이 220V였죠. 그러면 2차 코일은 110V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1차 코일의 전류가 1A, 그럼 2차 코일은 2A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아니라 2A가 되는 거고,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은
같다. 예. 같아야 되겠죠. 왜냐? 변압기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코일에서의 전력과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서로가 같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나오게 된 거죠. V1분의 V2는 I2분의 I1. V1분의 I1이 1차 코일에서 전력이 되는 거고 V2분의 I2가 분해가 아니죠. 곱이죠. 예. V1 곱하기 I1 그리고 V2 곱하기 I2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이고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리을 옳은 설명